자, 계속해서 문제 2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1번. 다음 중 연력학 제2법칙을 설명한 것으로 잘못된 것은? 자, 연력학 0법칙부터 3법칙까지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연력학 2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찾는 겁니다. 자, 1번. 열효율 100%인 열기관은 제작이 불가능하다. 맞죠? 그러니까 열효율이 100%인 열기관을 만든다는 것은 되게 획기적인 일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열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다음 2번. 열은 스스로 저온체에서 고온체로 이동할 수 없다. 그죠? 열 같은 경우는 이제 고온체에서 저온체로 이동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맞고요. 3번. 제2종 연구기관은 동작물질의 종류에 따라 존재할 수 있다? 아닙니다. 제2종 연구기관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제작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요. 4번. 열기관에서 이를 얻으려면 최소 2개의 여론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제2종 연구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하나의 여론으로 그 열을 흡수받아서 그것을 외부에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기 4번을 보시면은 열기관에서 이를 얻으려면 최소 몇 개라고요? 최소 2개의 여론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제2종 연구기관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답은 3번이에요. 다음 22번. 어떤 탱크 속에 들어있는 산소의 밀도는 온도가 25도씨일 때 2kg/세제곱미터이다. 이때 대기압은 97kPa이라면 이 산소의 압력은 계기 압력으로 약 몇 kPa인가? 단 산소의 기체 상수는 259.8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일단 이 문제는 그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산소의 기체 상수의 단위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몰이라는 단위가 없잖아요. 몰. 그죠? 몰이라는 단위가 없는 경우에 그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PV는 MRT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체 상수의 단위에 몰이 없는 경우에는 분자량이 빠져요. 공식에서. 분자량. 자, 이 문제에서 무엇을 구하는 거냐? 이 산소의 압력을 구하래요. 산소의 압력. 그때 이 압력을, 절대 압력을 구하는 건데, P는 V분의 MRT. 이렇게 되는 거죠. V분의 MRT. 그런데 여기를 잘 보세요. 부피분의 질량. 이게 뭐죠? 부피분의 질량이 뭐예요? 밀도죠. 그죠? 부피분의 질량이 바로 밀도입니다. 그러면은 이 공식이 어떻게 바뀌냐? 이 V분의 M이 이렇게 밀도로 바뀌는 거예요. 밀도. 그죠? 밀도 곱하기 RT.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대입을 해볼게요. 산소의 기체 상수가 259. 얼마래요? 8. 그죠? 259.8. 그리고 이제 밀도를 먼저 볼게요. 밀도가 2kg/세제곱미터고요. 그죠? 그리고 요 R 값이 바로 기체 상수입니다. 259.8 줄 퍼 킬로그램 켈빈. 자, 곱하기 그 다음 절대온도인데 지금 산소는 온도가 25도씨일 때라고 했잖아요. 25도씨니까 절대온도면 273 플러스 25도씨가 되는 거죠. 켈빈. 그죠? 절대온도로.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은, 자, 이 값이 얼마 나오냐? 이 값이. 근데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 압력의 단위를 지금 킬로파스칼로 물어봤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그 줄을 킬로줄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단위를 요 킬로로 만들기 위해서. 그럼 여기를 킬로줄로 만들어주고요. 여기는 0.2598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킬로줄을 바꿔주면. 그죠? 이제 이렇게 해놓고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54.84가 되고요. 단위는 킬로뉴턴 퍼 제곱미터가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이 단위가 뭐랑 같아요? 킬로뉴턴 퍼 제곱미터랑 같은 게 바로 킬로파스칼인 거죠. 이거 킬로파스칼이에요. 그래서 154.84
84kPa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기 보세요. 그 절대 압력은 대기압과 자, 계기 압력의 합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무엇을 물어봤어요? 산소의 압력인데 계기 압력을 물어봤잖아요. 그죠? 계기 압력을 물어봤으니까 여기서 절대 압력은 154.84가 나왔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대기압이 얼마래요? 대기압이 97kPa이래요. 그러면은 계기압은 절대압에서 대기압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죠? 네, 빼주면 돼요. 빼주면 57.84가 되겠네요. 57.84. 그죠? 대략적으로 58 정도가 나오겠네요. 58kPa. 그래서 답은 네, 1번에 답이 있는 겁니다. 1번. 다음 23번. 유체역학 이론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과 가장 관련이 있는 식은 에너지 보존 법칙과 관련이 있는 것 바로 베르노이 방정식이죠. 베르노이 방정식. 자, 여기 식을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식이냐면 감마분의 P 더하기 2G분의 V제곱 더하기 Z는 C. 이게 뭐야? 이게 자, C가 이제 일정한 상수값이라는 건데 보세요. 압력수두 플러스 속도수두 플러스 위치수두의 합이 항상 일정하다. 이게 바로 에너지 이제 보존 법칙을 말하는 건데 바로 베르노이의 방정식을 말하는 거예요. 베르노이의 방정식. 그럼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자,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관이 있다고 할게요. 관이. 자, 관이 있다고 할게요. 그런데 이 관의 그 구경이 자, 다르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다르다라고. 그럼 여기가 지금 A라는 지점이고요. 여기가 이제 B라는 지점이에요. 그러면 A와 B 중에서 어디의 속도가 더 빠를까요? 속도가 어디가 빨라요? 속도는 당연히 A가 더 빠르겠죠. 왜? 관이 좁으니까. 그죠? 여기서 속도가 더 커요. 여기 속도가 크고요. 여기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 느린 거예요. 속도가. 그쵸? 근데 뭐냐?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압력은 어떻게 돼요? 압력은 더 줄어드는 거예요. 압력이 작아진다고요. 보세요. 여기. 속도 수두가 커지면 압력 수두는 뭐 한다고요? 작아진다고요. 왜?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그쵸? 그럼 여기서는 속도는 빠르지만 압력은 작은 거예요. 오히려 압력이 이쪽이 더 큰 거죠. 그쵸? 이게 바로 베르노이의 방정식, 에너지 보존 법칙을 말하는 겁니다. 자, 한 가지 예를 한번 더 들어볼게요. 자, 우리 이제 비행기를 탄 적 있죠? 비행기. 타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 비행기의 날개를 보시면은, 자, 예를 들어 이게 비행기의 날개라고 할게요. 이렇게 한쪽 날개라고 할게요. 그런데 비행기가 하늘을 날게 되면 이 위쪽에 있는 기류가 아래쪽에 있는 기류보다 어때요? 속도가 더 빨라요. 기류의 속도가 이쪽이 빠르고요. 그러니까 날개 윗부분이 빠르고요. 날개 아랫부분이 속도가 낮아요. 느려요, 속도가. 그럼 여기 보세요. 속도가 빠르면 압력이 작아진다라고 했죠. 그럼 압력을 보시면은 압력은 그러니까 날개 위쪽의 압력이 낮아지고요. 날개 아래쪽의 압력이 더 높아져요. 그래서 이 비행기가 하늘에 뜰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베르노이의 방정식을 설명할 수 있는 예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의 베르노이식이 답이 되는 거죠. 다음 24번. 비열이 0.475인 철 10kg을 20도씨에서 80도씨로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은 약 몇 킬로줄인가? 자, 열량을 지금 물어봤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잘 보세요. 지금 철 10kg을 20도씨에서 80도씨만큼 온도를 높인대요. 잘 보세요. 이 철은 상태 안 변했죠. 그냥 고체 상태죠. 고체 철이니까. 근데 지금 온도만
20도씨에서 80도로 올라갔잖아요. 온도의 변화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온도의 변화만 있는 경우를 무슨 열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현열. 네, 온도의 변화만 있는 것을 현열이라고 합니다. 현열. 그때 현열은 어떻게 구하냐? Q는 CMT죠. CMT. 그죠? CMT. 비열, 질량, 온도 변화. 야, 그죠? 온도 변화량. 대입해 볼게요. 먼저 철의 비열이 0.475라고 했어요. 0.475 kJ per 킬로그램 켈빈. 그죠? 네, 비열. 자, 철의 비열이고요. 그 다음 철의 질량은 10kg. 철의 질량 10kg이고요. 그 다음에 온도 변화는 몇 도? 섭씨 온도로 60도만큼 변화가 있었으니까 절대 온도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60켈빈만큼 변화가 있는 겁니다. 맞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열량은 285가 나오네요. 285 kJ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답은 3번. 다음 25번. 뉴턴 유체의 정의로 옳은 것은? 자, 뉴턴 유체라고 하는 거는 전단 속도의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한 점도를 가진 유체를 뉴턴 유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물과 공기가 대표적인 뉴턴 유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세로축을 전단 응력으로 보고요. 그리고 가로축을 전단 속도라고 봤을 때 그 뉴턴 유체는 어떠한 그 선이 그어지겠냐면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뉴턴 유체의 곡선이 돼요. 뉴턴. 이것이 뉴턴 유체. 자, 이러한 관계식이 그려지는데, 자, 그래서 이제 보기를 보시면 뉴턴 유체의 정의로 옳은 걸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전단 응력과 전단 변형률이 뭐하는? 비례하는 유체를 바로 뉴턴 유체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전단 응력과 전단 변형률이 비례하는 유체. 이것이 바로 뉴턴 유체가 되는 거죠. 답은 1번이에요. 다음 26번. 동점성 계수와 비중이 각각 0.003, 1.2일 때 이 액체의 점성 계수는 약 몇인가? 자, 보세요. 자, 일단 이 점성 계수와 동점성 계수의 관계를 아셔야 돼요. 자, 어떤 관계가 있냐면 점성 계수는 동점성 계수에다가 무엇을 곱하냐? 바로 밀도를 곱하는 거예요. 다시 점성 계수는 밀도 곱하기 동점성 계수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나온 것은 바로 동점성 계수가 나왔고요. 근데 밀도가 안 나왔어요. 밀도 대신에 뭐가 나왔어요? 비중의 값이 나온 거죠. 비중. 그러면은 여기서 이 유체의 자, 밀도를 구해 볼게요. 밀도는 비중 곱하기 물의 밀도를 구하는 거예요. 맞죠? 비중 곱하기 물의 밀도가 이 물체의 밀도인 겁니다. 물체의 밀도. 자, 그럼 보세요. 비중이 1.2라고 했어요. 1.2. 그리고 물의 밀도는 그 중력 단위로 표시를 해주면 1000 뉴턴 곱하기 세크 제곱 퍼 4제곱미터잖아요. 그죠? 물의 밀도가. 그럼 계산을 해보시면은 이 값이 1200이 나오죠? 1200 뉴턴 곱하기 세크 제곱 퍼 4제곱미터. 이겁니다. 이게 밀도입니다. 그러면은 점성 계수는 이 밀도 1200 곱하기 동점성 계수. 동점성 계수가 얼마래요? 동점성 계수가 0.003이래요. 0.003 이렇게. 단위 생략한 거 생략을.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이제 이 값이 3.6이 돼요. 3.6이고요. 단위가 뉴턴 곱하기 세크 퍼 제곱미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점성 계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점성 계수와 동점성 계수의 관계식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답은 3번이죠. 3번. 다음 27번. 소화용 펌프를 유량
1.5 세제곱미터 per minute, 양정 60m, 회전수 1770rpm으로 설정하였으나 공장 배치가 변경되어 양정이 90m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 펌프를 몇 rpm으로 운전하면 변경된 양정에서 거의 같은 효율로 운전될 수 있는가? 자, 이 문제는 펌프의 상사 법칙을 물어본 겁니다. 자, 보세요. 펌프의 상사 법칙 세 가지 중에서 양정에 관련된 이제 문제인데, 양정 H1분의 H2는 N1분의 N2의 제곱 곱하기 D1분의 D2의 제곱인 거죠. 양정에 관련된 법칙인데, 이제 여기서 이 문제에서 직경에 대한 언급이 없잖아요. 직경. 그러니까 직경의 변화가 없다라고 이제 간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직경은 무시하고 풀어주시면 돼요. 그때 이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 펌프를 몇 rpm으로 운전하면 변경된 양정에서 같은 효율로 운전할 수가 있느냐? 결국 이 값이죠. N2. N2의 값을 물어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제곱을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루트를 씌웁니다. 양변에 루트를 이렇게 씌워요. 그럼 이 제곱은 사라지겠죠? 그죠? 그럼 이제 N2의 값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 N2는 N1 곱하기 루트 H1분의 H2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N1의 값은 얼마냐? N1의 값이 1770rpm이죠. 1770rpm 곱하기 루트 H1은 양정 60m고요. H2는 양정 90m라고 했죠. 그쵸? 네, 계산해 주시면 회전수는 대략 2168이 나오네요. 2168rpm. 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2번. 다음 28번. 노즐에서 10m/s로서 수직 방향으로 물을 분사할 때 최대 상승 높이는 약 몇 미터인가? 단 저항은 무시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런 거예요. 자, 어떤 노즐, 송화 노즐에서 물을 이렇게 방사를 했다고 할게요. 자, 물을 이렇게 방사했어요. 그때 이 물을 지면에서 그 세타만큼의 각도로 물을 분사를 하면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다가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물이 언젠가는. 그죠? 그때 최대 높이가 어디냐? 여기에요, 여기. 요게 바로 이제 최대 높이가 되는 거죠. 정점. 그죠?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그때 이제 요 최대 높이를 어떻게 구해주냐? 공식입니다, 공식. 자, H는 자,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 공식이에요. 바로 2G분의 V 사인 세타의 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최고 상승 높이.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물을 어떻게 지금 분사했대요? 물을 이렇게 수직으로. 자, 수직으로 물을 분사했대요. 수직. 그럼 수직이라고 하면은 요 각도가 몇 도가 돼요? 수직이면은 여기가 90도가 되는 거죠. 그쵸? 90도. 그러면은 자, 사인 90도가 얼마예요? 사인 90도가 1이죠. 그죠? 사인 90도가 1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인 이 세타의 값이 얼마라고요? 1이라고요. 1은 곱하나 만하잖아요. 그쵸? 그럼 결국 2G분의 V제곱으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2G분의 V제곱으로. 그러면 2 곱하기 요 중력 가속도 9.8m/s 제곱이고요. 자, 속도는 얼마라고 했어요? 10m/s라고 했죠? 10m/s 요거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최고 상승 높이는 대략 5.1m 정도 되는 거죠. 5.1m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물이. 올라갔다가 그대로 또 떨어지겠죠. 포물선 안 그리겠죠. 90도로 쐈으니까. 이렇게 해서 답은 네, 1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29번. 지름이 240mm인 관로 유동에서 관로의 손실 수도가 150m, 관의 길이가 4410m이다. 이때 관 내의 물의 유속은 몇 m/s인가? 단 관 마찰 계수가 0.04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엇을 이용해 주냐? 달시 웨버의 식을 이용을 해줍니다. 바로 마찰 손실 수도 H는 EGD분의 FL V제곱. 이 공식에서 이제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 바로 이 유속을 구하는 거예요. 유속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식을 변형을 해볼게요. 그럼 V제곱은 FL분의 H 곱하기 EGD가 되겠죠. 그쵸? V제곱은 FL분의 곱한 거.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양변에 무엇을 해주면? 양변에 루트를 씌워주면 돼요. 루트를 씌워주면 여기 루트와 제곱이 사라지겠죠? 그럼 이제 이 유속 V만 구해지는 거예요. 자, 대입을 해볼게요. 루트. 자, F는 관 마찰계수니까 0.04입니다. 0.04 곱하기 그 다음 L은 배관의 길이 4410m. 그 다음 이 H는 바로 마찰 손실 수도가 150m라고 했죠? 그럼 여기 150m 곱하기 2 곱하기 중력 가속도 9.8m/s 제곱. 그리고 내경은 지름이 240mm니까 0.24m. 그죠? 0.24m.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유속은 대략적으로 2 정도가 나옵니다. 2m/s. 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30번 문제입니다. 자, 밀도 로우, 최적 유량 Q, 속도 V의 물 분류가 그림과 같이 베타는 30도의 각도로 고정평판에 충돌할 때 분류에 의해 판이 받는 수직 충격력은, 자, 이 문제는 자, 공식을 이제 물어본 겁니다. 공식을. 잘 보세요. 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지금 여기에 고정평판이 이렇게 있어요. 자, 고정평판이 있는데 물이 그 베타는 30도의 각을 이루면서 이렇게 자, 물이 분사하고 있는 거예요. 30도. 그때 이 고정평판이 받는 수직 충격력을 물어본 겁니다. 수직 충격력. 그럼 여기서 이 수직 충격력 F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로 곱하기 Q 곱하기 그리고 V죠. 로 QV 사인 세타입니다. 사인 세타. 그러니까 수평으로 받는 힘은 코사인 세타고요. 수직으로 받는 힘은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사인 세타. 자, 그런데 여기서 분사되는 각도가 30도의 각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타에다가 30을 대입을 하시는 거예요. 30을. 그러면 로 곱하기 Q 곱하기 V 사인 30도.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이 사인 세타의 값이 얼마냐? 사인 세타. 이거는 뭐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삼각비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30도일 때 그 길이의 b가 1대 루트 3대 2가 되잖아요. 그죠? 길이의 b가. 그래서 여기는 사인이니까 이렇게 사인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인 거죠. 사인 30도는 2분의 1. 그래서 이 값이 2분의 1인 거예요. 그 식을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값은 2분의 로우 Q V가 되는 겁니다. 그죠? 답은 1번에 있네요. 다음 31번. 펌프의 이상현상 중 허용 흡입수도와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자, 보세요. 일단 답은 공동현상 3번이 답이 되는데 이런 거예요. 그 필요 흡입수도가 있어요. 필요 흡입 양정. 필요 흡입 양정이 그 유효 흡입 양정보다 더 크면, 자, 필요 흡입 양정이 유효 흡입 양정보다 크게 돼 버리면, 자, 무엇이 발생하냐? 바로 공동현상이 발생해요. 펌프 흡입 측에 공동현상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이 유효 흡입 양정이 필요 흡입 양정보다 크거나 같아야 이러한 공동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용 흡입수도와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바로 캐비테이션인 공동현상이 관련이 있는 겁니다. 답은 네, 3번이에요. 다음 32번. 송풍기의 전압이 1.47kPa, 풍량이 분당 20세제곱미터, 전압 효율이 0.6일 때 축동력은 얼마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32번 문제에서는 축동력을 물어봤습니다. 송풍기에서의 축동력을 물어봤어요. 그럼 P는 102 곱하기 62타 분의 PT 곱하기 Q가 됩니다. 그러니까 축동력을 물어봤으니까 이 전달계수는 없는 거죠. 축동력이니까.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이 전압의 단위가 자, 미리 아쿠아거든요. 뭐 미리 H2O, 미리 아쿠아인데 문제에서 나온 그 전압의 단위가 킬로파스칼. 그래서 이걸 단위를 좀 바꿔 주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이런 관계식인 거예요. 101.325kPa는 1332 미리아쿠아랑 같은 값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킬로파스칼의 단위를 미리아쿠아의 단위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문제에서 송풍기의 전압이 1.47kPa래요. 그래서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1.47kPa 나누기 101.325kPa 곱하기 1332 미리아쿠아 이렇게 곱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킬로파스칼의 단위가 미리아쿠아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단위가. 그럼 이 값이 얼마 나오냐? 149.89가 돼요. 149.89 미리아쿠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바로 대입하시면 돼요. P는 102 곱하기 60 곱하기 자, 전압 효율이 0.6이래요. 0.6 분의 전압은 149.89 149.89 미리아쿠아고요. 그 다음에 풍량은 분당 20세제곱미터라고 했죠. 풍량은 분당 20세제곱미터.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해 주시면 네, 이 값은 0.8164kW 0.8164 자, 킬로와트가 나오는데 문제에서 물어본 단위는 네, 와트로 물어봤죠? 와트. 자, 와트로 물어봤으니까 여기에다가 얼마? 1000을 곱하시면 돼요. 1000. 요 키로라고 하는 게 1000이니까. 그죠? 그럼 1000을 곱해 주시면 816.4와트가 되는 겁니다. 답은 몇 번? 2번에 답이 있어요. 다음 33번. 모세관 현상과 관련하여 액체가 상승하는 높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 문제는 그 모세관 현상에서 그 물의 상승 높이를 구하는 공식만 알고 있으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 상승 높이 H는 감마 D분의 4시그마 코사인 세타입니다. 자, 이게 모세관 현상에서 상승 높이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분모의 비중량이라는 게 있죠. 비중량. 그런데 이 비중량이라고 하는 거는 밀도와 중력 가속도의 곱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쓸 수가 있냐? 다시 쓰면 이 비중량 대신에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로 쓸 수가 있어요. 맞죠? 이게 비중량이거든요. 비중량. 그리고 D분의 4 시그마 코사인 세타. 이렇게 일단 식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자, 하나씩 볼게요. 상승 높이는 표면 장력에 비례한다. 자, 이게 표면 장력이잖아요. 상승 높이는 표면 장력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분자에 있으면 비례 관계고요. 이 값이랑 분모에 있는 경우가 반비례 관계예요. 그렇죠? 반비례 관계. 그래서 표면 장력은 상승 높이에 뭐한다? 비례한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상승 높이는 관지름에 반비례한다. 그죠? 관지름에 반비례한다. 맞고요. 3번 상승 높이는
유체의 비중량에 반비례한다. 그죠? 유체의 비중량에 반비례한다. 분모에 있으니까 반비례. 맞고요. 4번. 상승 높이는 유체의 밀도에 비례한다. 밀도에 반비례하는 거죠. 분모에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4번. 다음 34번. 시차 압력계에서 압력차는 몇 킬로파스칼인가? 그래서 A 지점과 B 지점의 압력 차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그림을 한번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차 압력계가 A가 여기에 있고 B가 여기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A 지점이고요. 여기가 자 B 지점입니다. 그래서 PA 빼기 자 PB를 구하는 건데 이제 여기 물과 이제 수은이 채워져 있는데 자 수은이 좀 더 위로 올릴게요. 자 여기를 B라고 할게요. 그래서 수은이 자 이만큼이 수은으로 채워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는 다 물로 이렇게 물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물. 그때 요 A 지점의 압력에서 B 지점의 압력을 자 빼라고 한 거예요. 차를 구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높이를 봤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가 700mm. 그러면 미터로 환산하면 0.7m가 되겠죠? 0.7m. 그 다음에 H2는 여기서부터 여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여기 H2의 높이는 200mm니까 0.2m.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가 250mm, 즉 0.25m가 되는 거죠. 0.25m. 그죠? 그리고 수은의 비중. 요 수은의 비중은 13.6이라고 했습니다. 비중은 13.6 이렇게 났어요. 자, 이제 어떻게 구하실 거냐면은 지금 여기를 이 경계선을 잘 그으셔야 돼요. 지금 물과 수은이 만나는 부분 있잖아요. 그쵸? 이 만나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이렇게 잘라버려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압력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때는 플러스 압력이 되는 거고 위로 올라갈 때는 마이너스 압력이 돼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부호는 반대지만 크기는 같기 때문에 둘이 상쇄가 돼버려요. 그래서 계산 과정에서 이 아랫부분은 계산을 안 하는 겁니다. 배제시키고 여기서 계산하시는 거예요. 위에서. 그럼 식을 만들어 볼게요. 왜 우리 압력 구하는 공식이 있죠? P는 감마 H. 그죠? 비중량 곱하기 높이잖아요. 압력 구하는 공식이. 자, 이 공식을 이용해서 자, 식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어디를 기준으로 놓을 거냐면 A 지점을 먼저 기준으로 놓을게요. 그래서 PA. 자, PA 아래로 내려갈 때는 뭐라고요? 아래 내려갈 때는 플러스고요.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는 마이너스 부호로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너스로. 그러면은 여기를 감마 1 비중량을 여기를 감마 2 여기를 감마 3라고 할게요. 비중량. 그러면 감마 1과 감마 3는 물이고요. 감마 2는 수은에 해당되는 비중량인 거예요. 식을 써보면은 자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플러스 감마 1 H1 H1이 이거죠. H1, H2, H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려왔어요. 다시 위로 올라갔죠. 위로 올라가면 뭐라고요? 올라가면 마이너스 부호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감마 2 H2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감마 3 H3는 PB인 거죠. 여기 이 압력 PB. 자 그러면 자 이런 거죠. 근데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이것도 위로 올라갔으니까 여기를 마이너스 PB로 놓고요. 는 0 이렇게 놓으셔도 돼요. 똑같아요. 그죠? 넘어오면 되니까. 이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PA 빼기 PB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나머지 이 항들은 전부 다 우변으로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식을 다시 정리해보면 PA 빼기 PB는 마이너스 감마 1 H1 플러스 감마 2 H2 플러스 감마 3 H3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자, 넣어볼게요. 지금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단위가 킬로파스칼이죠.
그죠? 킬로파스칼이니까 여기서 이 비중량의 단위도 킬로 뉴턴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자, 물이죠? 감마원 물이죠? 마이너스 9.8 킬로 뉴턴 퍼 세제곱미터 곱하기 H1은 0.7m 플러스 감마2는 뭐예요? 감마2는 수은. 이 빨간 게 수은이에요, 수은. 근데 비중이 13.6이니까 13.6 곱하기 여기다 물의 비중량을 곱하는 거예요. 그죠? 예. 수은의 비중량은 수은의 비중에다가 물의 비중량을 곱하는 거잖아요. 곱하기 H2가 0.2m죠. 다시 플러스, 자, 감마3도 물이죠, 물. 물이니까 9.8 킬로뉴턴 퍼 세제곱미터 곱하기 H3는 0.25m. 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계산을 하시면 22.25가 나와요. 22.25 단위는 킬로뉴턴 퍼 제곱미터고요. 여기서 이 단위가 뭐라고요? 킬로 파스칼인 거죠, 결국. 그죠? 답은 22.25 킬로 파스칼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다음 35번. 다음 중 동점성계수의 차원으로 올바른 것은? 자, 동점성계수의 차원을 물어봤어요. 그럼 차원을 알려면 단위를 아시면 돼요, 단위. 단위를 아시면 돼요. 잘 보세요. 동점성계수입니다. 동점성계수. 그 동점성계수의 단위를 보면 단위가 뭐냐? 단위가 제곱미터 퍼 세크예요. 동점성계수의 단위가 뭐라고요? 제곱미터 퍼 세크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잘 보세요. 이것을 무엇으로 바꿀 거냐면 차원으로 바꿔요. 차원. 자, 차원으로 어떻게 바꾸냐? 자, 미터라고 하는 거는 길이죠, 길이. 그죠? 미터는 길이의 단위니까 L의 제곱이에요. 그죠? 그리고 S는 세크, 시간이죠? 시간이니까 T예요, T. 타임, T. 그런데 지금 이게 어디에 있어요? 분모죠, 분모. 분모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승이 되는 겁니다. 이게 차원이에요, 차원. 그래서 L제곱 T 마이너스 1승. 이게 동점성계수의 차원이 되는 거죠. 답은 3번에 있어요. 다음 36번. 수조에서 안찌름 80mm인 배관으로 20도씨 물이 분당 0.95 세제곱미터의 유량으로 유입될 때 5m의 부차적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때의 부차적 손실 계수는 약 얼마인가? 자, 여기 보세요. 자, 이 공식 아셔야 돼요. 부차적 손실 H는 부차적 손실 계수 곱하기 2G분의 V제곱이에요. 부차 손실을 구하는 공식인데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부차적 손실 계수의 값을 물어봤네요. 그쵸? 그런데 봤더니 이 유속, 평균 유속을 몰라요, 지금. 그죠? 모르기 때문에 이 유속을 먼저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유속은 배관의 단면적분의 유량으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단면적분의 유량으로. 그럼 단면적은 4분의 파이 곱하기 지금 안찌름이 80mm라고 했네요. 그죠? 80mm. 80mm면 0.08m입니다. 그죠? 4분의 파이 d 제곱. 유량은 분당 0.95 세제곱미터래요. 그럼 0.95 세제곱미터 퍼 1분은 60초. 이렇게. 그죠? 계산을 해보시면 유속은 3.15가 나옵니다. 3.15 미터 퍼 세크. 자, 유속 구했어요. 자, 이제 이 식을 변형해서 부차적 손실계수 K는 어떻게 주면 돼요? K는 요 두 개만 자리를 바꾸시면 돼요. K를 구하려면 요 H에다가 이거의 역수만 곱해주시면 돼요. 역수만. 그죠? 그러면은 얼마예요? H 곱하기 V제곱분의 2G가 됩니다. 이렇게. 대입해볼게요. 자, 여기서
부차적 손실이 5m라고 했어요. 5m. 5에 5m 곱하기 유속은 3.15니까 3.15의 제곱분의 2 곱하기 중력 가속도 9.8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부차적 손실 계수는 대략 9.9 정도가 나오게 되는 거네요. 9.9예요. 자, 다음 37번. 카르노 사이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카르노 사이클 같은 경우는 가장 이상적인 열 기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카르노 사이클은. 그래서 이 문제를 보기 전에 먼저 그 카르노 사이클의 PV 선도를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자, 압력이에요. 세로축. 세로축이 압력이고요. 가로축이 부피입니다. PV 선도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있냐면 이거예요, 이거. 자,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이 선이 바로 단열선이고요. 가로로 되어 있는 이 선이 바로 등온선입니다. 등온선. 온도가 또 일정하다는 거죠. 그때 여기에는 총 4가지의 그 과정이 있어요. 자, 지금 순서가 자,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고 볼게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를 뭐 1번, 여기를 2번, 여기를 3번, 여기를 4번으로 놨을 때, 자,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과정을 볼까요? 어떤 과정인지. 자, 보세요. 자, 지금 이 선이 어떤 선이라고 했어요? 등온선. 온도가 일정한 거예요. 온도가 일정해요. 그런데 지금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는 부피가 커지고 있는 거죠. 커지죠? 그럼 뭐예요? 부피가 커진다는 얘기는 팽창한다는 거예요. 팽창. 그죠? 팽창하니까 여기는 온도가 일정하잖아요. 그죠? 등온선이니까 일정하니까 여기는 어떤 과정이냐? 바로 등온 팽창입니다. 여기는 등온 팽창. 등온 팽창. 그 다음에 2번에서 3번까지 오는 과정 볼게요. 자, 이게 어떤 선이라고요? 이게 단열선. 그죠? 단열. 그런데 압력이 더 감소하고 있죠. 압력이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압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단열 팽창이죠. 압축이 아니라 팽창이죠. 압력이 감소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단열 팽창이에요. 자, 그 다음 3번에서 4번을 볼게요. 자, 이거 등온선. 온도 일정해요. 온도 일정한데 부피가 작아지고 있죠. 부피가 작아지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작아지고 있는 것이니까 압축이죠. 압축. 여기는 등온 압축입니다. 여기는 등온 압축. 자, 그 다음에 4번에서 1번 볼까요? 여기는 단열선인데 압력이 올라가고 있죠. 압력이 올라가니까 뭐예요? 압축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단열 압축인 겁니다. 여기는 단열 압축. 그래서 요 4가지 과정이 한 사이클을 이루는 게 이게 한 사이클이에요. 한 사이클.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열 기간이. 이게 바로 카르노 사이클 PV 선도인데 그 보기를 이제 볼게요. 1번. 열 효율은 온도만의 함수로 구성된다. 열 효율. 자, 여기 보시면 돼요. 열 효율을 구하는 공식이 있거든요. 열 효율은 1 TH분의 TL이거든요. 이게 열 효율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요 TH는 고온도, TL이 저온도예요. 그래서 이 열 효율은 온도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맞는 거예요. 맞다. 2번. 2개의 등온 과정과 2개의 단열 과정으로 구성된다. 자, 2개의 등온 과정과 2개의 단열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맞죠? 2번 맞고요. 3번. 최고 온도와 최저 온도가 같을 때 비가역 사이클보다는 카르노 사이클의 효율이 반드시 높다. 그죠? 카르노 사이클은 가장 이상적인 열기관이라고 했어요. 효율이 가장 높은 거예요. 맞고요. 4번. 작동 유체의 밀도에 따라 열 효율은 변한다? 아니에요. 작동 유체와는 무관하게 전적으로 온도에만 의존하는 것이 바로 열 효율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4번. 다음 38번. 다음 중 수력 지름이 가장 큰 것은 단
모든 덕트나 관은 완전히 채워져 흐른다고 자 가정을 했습니다. 자 38번 문제에서는 바로 수력 지름이 가장 큰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자 1번 같은 경우는 나왔어요. 지름이 5cm인 원형 덕트라고 했죠. 원형 덕트. 그 원형이면은 지름이 나오잖아요. 지름이 5cm니까 그 1번에서의 그 수력 지름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5cm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력 지름을 왜 계산하는 거냐면은 덕트가 이런 식으로 그 네모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는 이거 지름 구하기 어렵잖아요. 동그란 원이면 지름이 나왔지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수력 지름을 구하는 거예요. 별도로. 그래서 1번은 이제 원형 덕트이기 때문에 자 지름 바로 나왔고요. 2번은 한 변이 5cm인 정사각형 덕트래요. 잘 보세요. 2번은 한 변의 길이가 5cm인 정사각형이래요. 이 덕트의 수력 지름을 구하라고 한 거예요. 그럼 수력 지름을 구하려면 먼저 수력 반경을 먼저 구해야 돼요. 수력 반경. 그 수력 반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 덕트의 둘레의 길이분의 면적이에요. 면적. 둘레의 길이 보세요. 5cm씩 4개잖아요. 그죠? 그러면 둘레의 길이는 5 곱하기 4가 되고요. 넓이는 5 곱하기 5가 되겠죠? 5 곱하기 5예요. 이렇게. 그러면 얼마예요? 이걸 계산해 주시면 수력 반경은 1.25가 돼요. 1.25. 그런데 수력 직경은 수력 반경의 몇 배? 4배예요. 4배. 다시 수력 직경은 수력 반경의 몇 배라고요? 4배라고요. 4배. 그럼 1.25에 4배를 해주면 얼마? 5cm입니다. 같아요. 1번과 2번은. 일단 답은 제외. 같은 답이니까. 그죠? 자, 그 다음 3번. 3번은 가로가 4cm, 세로가 7cm인 이러한 직사각형이래요. 여기가 4cm고요. 세로가 7cm인 직사각형 덕트. 똑같아요. 수력 반경을 구해보면은 자, 둘레의 길이니까 4747 맞죠? 4747 두 개씩 있어요. 그럼 4 더하기 7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둘레의 길이. 그 다음 넓이는 4 곱하기 7 넓이 4 곱하기 7 그럼 수력 반경은 1.27 정도가 되고요. 수력 직경은 수력 반경의 4배. 요거의 4배를 해주면 5.08 정도가 되네요. 5.08cm. 좀 더 크죠? 이거보다. 그죠? 좀 더 컸어요. 자, 그 다음 4번. 자, 4번을 보시면은 자, 이거예요. 동심원. 바깥 지름이 10cm고요. 요 안에 있는 원의 지름이 6cm래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공식으로 좀 알고 계시면 편해요. 수력 직경은 D2-T1. 그러니까 이것을 D2라고 놓고요. 이것을 D1을 하고 놓으면 D2-T1이 바로 수력 직경이에요. 간단하죠? 그래서 10에서 6을 바로 빼주면 됩니다. 얼마 돼요? 그럼 4cm. 그죠? 그럼 수력 직경이 가장 큰 것은 여기 3번이 가장 크겠네요. 그죠? 답은 3번입니다. 다음 39번. 부차적 손실계수가 4인 밸브를 마찰계수가 0.035이고 관 지름이 3cm인 관으로 환산한다면 관의 상당 길이는 몇 미터인가? 자, 아주 간단하게 풀 수가 있는 문제가 나왔네요. 자, 보세요. 자, 39번 문제에서는 바로 관의 상당 길이를 물어봤어요. 상당 길이 Le는 F분의 KD. 이거 구함식인데요. 공식이에요. 상당관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죠. 자, 대입을 해볼게요. 일단 관 마찰 계수가 0.035라고 했죠. 0.035고요. 그 다음에 K의 값이 바로 부차적 손실 계수입니다. 부차적 손실 계수 얼마? 4 곱하기 그 다음 D는 관의 직경 3cm니까 0.03m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자, 관의 상당 길이는 대략 3.43m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됐죠? 답은 3번. 다음 40번. 이상기체의 폴리트로픽 변화 PV N승은 C에서 N이 대상 기체의 비열비인 경우는 어떤 변화인가? 자, 여기 보세요. 자, 이상기체의 그 상태의 변화를 물어본 건데, 자, 여기를 보시면 이상기체 상태의 방정식을 볼게요. 자, 이상기체 상태의 방정식을 보면 PV는 NRT에 PV는 NRT에 요게 이상기체 상태의 방정식인데 여기서 요 N은 몰수. 그러니까 요것도 일정한 값이고요. 기체 상수의 값도 일정해요. 그래서 요 식을 이제 변형을 해보면은 T분의 PV는 NR 이 값이 뭐라고요? 일정하다고. 이 값이 일정하다고요. T분의 PV는 일정하다고요. 일정. 그때 이제 무엇을 볼 거냐면 첫 번째 자, 정압 과정. 정압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압력이 일정하다는 거죠. 압력. 자, 여기서 보세요. 자, T분의 PV가 일정한데 요 압력까지 일정하대요. 이 P의 값도 일정하대요. 그죠? 그러면 T분의 V가 일정한 거죠. 맞나요? P도 일정하니까 결과적으로 T분의 V도 일정한 겁니다. 이거예요. T분의 V가 일정하다라고 하면 이건 정압 과정이 되는 거예요. 정압 과정.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정적 과정 볼까요? 정적 과정. 자, 정적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부피를 뜻하는 거는 부피가 일정하대요. 이 부피가 일정하대요. 부피가 일정하면 T분의 P도 일정한 거죠. 이 나머지 값들이 다 일정한 값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T분의 P가 일정한 겁니다. 일정. T분의 P가 일정. 그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정온 과정 볼까요? 정온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온도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누가 일정하다고요? 이 온도가 일정하다고요. 이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PV가 일정한 거죠. 그죠? PV가 일정. 이거는 이제 정온 과정을 말하는 거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단열 과정이 있어요. 단열. 요 단열 과정 같은 경우는 뭐냐? 이 문제에 나와 있는 거죠. PV의 K승이 일정하다. 예. 그때 요 K가 뭐라고요? 비열비. 이게 바로 단열 과정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식입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답은 몇 번? 1번에 단열 변화가 답이 되는 겁니다. 1번이에요.